5분 뚝딱철학의 김필영입니다. 나는 이 커피를 보고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서 이 커피를 마시죠. 그리고 이 커피가 맛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정신적 사건을 일으킨 걸까요?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사건이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커피를 마시는 물질적 사건을 일으킨 걸까요? 즉, 물질적 사건이 어떻게 정신적 사건을 야기하며 정신적 사건이 어떻게 물질적 사건을 야기할까요? 도대체 물질과 정신은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몸과 마음은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철학자 로더릭 치솜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에 로더릭 밀턴 치솜의 약자인 RMC이라고 써 있죠. 이 그림은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론을 표현한 건데요. 오늘은 여기에 그려진 이 8가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고 나시면 이 그림의 의미를 하나하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에 대해서 봅시다. 먼저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은 어떻게 만나는 걸까요? 데카르트는 여기에 대해서 두뇌의 송과선이라는 부분에서 물질과 정신이 만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이 송과선을 통해서 나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사건을 일으키고, 또 이것이 송과선을 통해서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물질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또 이것이 나의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이 커피가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정신적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물질과 정신은 송과선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입니다. 이제 영국의 생물학자 헉슬리의 부수현상론에 대해서 봅시다. 부수현상론이란 물질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은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물질의 부수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존재하긴 하지만 정신은 그저 부수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두뇌에서 아드레날린이 많이 나오면 흥분을 하고,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면 행복해지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즉, 두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니죠. 흥분한다고 해서 아드레날린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행복하다고 해서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며, 쾌감을 느낀다고 해서 도파민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즉, 물질은 정신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은 물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수현상론에 따르면 내가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정신적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정신적 사건이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물질적 사건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사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이 커피가 맛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정신적 사건을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물질적 사건은 정신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적 사건은 물질적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부수현상론입니다. 세 번째 입장은 유물론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이 산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시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칠 겁니다. 맹수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아마 미친 듯이 달려야 할 겁니다. 허벅지의 근육은 격렬하게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서 허벅지 근육에 피를 보낼 겁니다. 그리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산소를 심장에 공급하고
땀을 흘림으로써 엄청난 운동으로 발생한 몸의 열을 식혀서 체온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원시인은 공포와 두려움에 아픈 것도 모르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정말로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근육이 긴장을 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숨이 가빠지며 땀을 흘리는 것을 공포라는 감정으로 뭉뚱그려서 말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불안한 사람이 심장박동이 느려지는 약을 먹으면 그 불안함이 경감이 되고 실연으로 슬픔을 겪는 사람이 진통제를 먹으면 그 슬픔을 잊어요. 불안이나 슬픔과 같이 순전히 정신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건도 사실은 물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오직 물질만이 존재할 뿐 정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피를 본다는 물리적 사건이 나의 침샘을 자극하는 물리적 사건을 일으킵니다. 이때 나의 침샘을 자극하는 물리적 사건을 우리는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정신적 사건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침샘이 자극이 되면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물리적 사건을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내 몸의 상태가 편안해지는 물리적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몸이 편안해지는 이러한 물리적 사건을 우리는 이 커피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사건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입장은 관념론입니다. 관념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단순한 형태의 관념론을 설명해보자. 나는 지금 이 커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가 나의 외부에 진짜로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보고 있는 커피는 사실 바로 내 두뇌에서 떠오른 이미지일 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마시는 모든 것은 사실 나의 두뇌에 떠오른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면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관념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관념론을 받아들이면 내가 이 커피를 보는 것도 사실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정신적 사건이고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사건도 사실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정신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다 정신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제 스피노자의 이중 측면론을 봅시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 모두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생각했다고 했죠. 그런데 가장 근원이 되는 실체가 이렇게 둘이나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스피노자는 실체는 단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불렀어요. 물질과 정신은 자연이라는 실체가 드러나는 속성일 뿐이라는 겁니다. 자연이라는 실체가 표현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과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정신적 사건은 사실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의 사건이 하나는 물질적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적 사건으로 드러날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물질적 사건과 이 커피는 맛있다는 정신적 사건도 사실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물질과 정신이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이 송과선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했지만 스피노자의 이중 측면론을 받아들이면 물질과 정신이 굳이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과 정신은 원래부터 하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신평행론은 물질은 물질에만 영향을 주고 정신은 정신에만 영향을 준다는 입장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앞에서 스피노자를 이중 측면론자라고 설명을 했는데 스피노자를 심신평행론자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심신평행론을 받아들이면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이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물질적 사건을 일으키고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사건이 이 커피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정신적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물질적 사건과 정신적 사건이 시간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부터 이야기할 기회 원인론과 예정 조화설입니다. 말브랑슈는 물질과 정신이 딱 맞아떨어지는 이유는 신이 물질과 정신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을 신이 보고서는 신은 나의 정신에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생각을 하는 정신적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사건을 보고서 신은 나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물질적 사건을 일으키고, 이러한 물질적 사건이 신에게 전달이 되면 신은 나로 하여금 이 커피는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정신적 사건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커피를 마셔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이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신이 나의 몸을 움직여서 내가 이 커피를 마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브랑시의 기회 원인론입니다. 라이프니츠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모나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가 말하는 모나드에는 창이 없다고 합니다. 창이 없다는 것은 다른 모나드로부터 영향을 받지도 않고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이 커피를 보는 물질적 사건, 내가 이 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정신적 사건, 내가 이 커피를 마시는 사건, 내가 이 커피는 맛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딱 맞아떨어지냐? 그것은 신이 이 모든 사건이 제때 일어나도록 이미 예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계가게에 가면 모든 시계들의 시간이 다 맞죠? 왜냐하면 가게 주인이 처음부터 시계를 똑같이 맞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은 모든 사건을 이미 맞춰 놓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입니다. 이제 이 그림을 다시 보시죠. 이제 이 그림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서 심신이원론, 부수현상론은 물질과 정신이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이원론이고, 유물론은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이론론, 관념론은 정신만이 존재한다는 이론론입니다. 그리고 이중측면론은 자연이라는 실체만이 존재한다는 이론론입니다. 심신평행론과 기회원인론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이원론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정조화설은 모나드만이 실체라고 하는 이론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생각과 두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철학적 이론을 보았습니다. 이 이론들 중에서 어느 이론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공감이 가시는 이론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만의 어떤 이론이 있나요? 만약에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